김용민 브리핑 2부 월요일 순서. 나 김종대야. 네, 국방부와 주한미군 지난 금요일 경북 성주에 들어선 사드 기지에 설치된 노후 장비의 교체와 근무 중인 한미 장병 지원을 위한 물품을 반입했습니다. 2017년 기억하시죠? 극심한 주민 반대와 갈등을 불러왔던 사드 기지의 신무기 배치를 둘러싼 그런 갈등. 그런 갈등을 의식한 탓인지 국방당국은 새벽에 기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주 주민의 실망은 고조됐습니다. 사드, 네, 이제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필요한 건지, 불가피한 건지, 아니면 미국에게 이제는 할 말하면서 가지고 가시라 이래도 되는 건지. 예상했던 사드로 인한 전자파 피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에 만날 분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자주 국방의 전도사 김종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의원님, 이 마리오 타워인데 네. 마리오 아울렛으로 가셨습니다. 엉뚱한 데로 가지고 고생, 예, 사서 고생했어요. 정말 네. 그 이 짧은 거리인데 그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너무 밀려요 이 시간은.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면 완전히 뭐 거의 뭐 지옥입니다. 네. 예, 꼼짝도 안 해요. 예, 그래요. 자, 우리 나무님이 예, 김일성 종합대학 나오셨네요. 아이고 그 얘기. 예, 북한 가서 그 얘기했다 못 돌아올 뻔했어요. 그래요. 김종대. 예. 저 북한에서는 김종대라고 하지 않는다면서요? 예, 그 불경죄입니다. 그래요. 특히 성을 안 불러요. 네. 이래 친숙한 문화에서는 네. 종대 선생이지 김 선생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 북한에서 김종대가 최고라면서요. 이러니까 예. 전부 술이 깨더라고. 그래가지고 못 돌아올 뻔했어요. 네, 그래요. 네, 김종대가 금기어였군요. 몰랐습니다. 네, 네. 예, 자, 우리 김종대 의원님 이제 현직 의원에서 전직 의원이 되신 지 이틀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감회가 어떠십니까? 예, 일단 시원섭섭하죠. 시원섭섭하시다. 내려놓으니까 너무 가볍고 예. 지금은 아주 달콤해요. 아주 새털처럼 가벼워진 이런 어떤 삶, 네. 자유가 드디어 주어졌구나. 예. 그래서 이제 구속의 속박을 벗고 펄펄 날아보자 이런 어떤 그 자유로움은 있는데 이후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될지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김종대 의원님 할 일이 많아요. 네. 또 사실 이번 총선 때도 그랬고 작년에 이 베트남 하노이 이후로는 뭐 거의 한반도 평화 문제는 이슈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도대체 이게 시계가 멈춰설 수도 있는 문제인지 싶기도 한데 말이죠. 네. 그렇죠. 막 대드락이 걸렸다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대드락. 예. 그러니까 교착 상태라고 봐야 되겠는데 서로 씨름 선수가 삿발을 너무 꽉 쥐면 네. 일어서질 못합니다. 아. 경기가 안 돼요. 예. 이 삿발 싸움이 너무 거칠고 강해지다 보면은 네네네. 막상 자유로운 동작을 서로 못하면서 상대방을 서로 구속하는 모양새로 네네. 이게 한반도 정세가 1년 정도 지금 이렇게 장기간 교착 상태 네네. 이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냐. 네. 저 올해 못 끝나고 봅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변수는 있어야 된다. 부정적인 변수입니까? 긍정적인 변수입니까? 이거는 뭐 역사를 함부로 그렇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교착 상태, 휘어져야 되는데 부러질지도 모르는 아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다행히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제 각자 그 암중모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것이지. 네네. 만약에 그 이후라면 저는 뭔가 돌파구를 여는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아하. 예, 그러면서 트럼프 재선 이후 예. 또는 낙선 이후 네. 이 시점이 아마 가장 큰 변곡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별일 없을 것이다 이 말로 들립니다. 예, 그게 이제 대선이 11월이니까요. 네네. 네, 그때까지는 한번 이 교착 상태를 견뎌내야 될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뭔 제안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보군요. 북한은 네.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가장 먼저 국경을 봉쇄한 나라입니다. 중국 국경을 제일 먼저 닫아 걸었어요. 아하. 중국하고 제일 친한 나라가. 예. 예, 이러면서 이제 외부와의 어떤 단절에 그 어떤 고난의 새로운 시기를 인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올해 그 어느 정도 버텨낸다면 연말부터는 아마 돌파구를 열려고 나서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근데 우리 정부의 위상이 네. 지금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네. 이 코로나19 이후로. 예,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미들 파워, 이 중견 국가로서의 그 면모가 구축됐다고 저는 봐요. 예예. 이 국제 질서에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몸집은 커졌는데 여전히 어떤 주변국 눈치를 보는 눈치 국가, 네네. 약소국 트라우마랄까, 네. 자기 열등감이 좀 잔존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중견국의 파워를 보여준 게 아하. 이것이 어떤 새로운 에너지로 돼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미들 파워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 좋은 호기를 맞이했다. 네네. 미중 갈등에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맨날 어떤 그 좀 이렇게 비관적 시나리오에 익숙해졌지만 네네. 이제는 우리도 뭔가 주도할 수 있는 아하. 또 우리도 뭔가 새로운 어떤 그 하나의 콘텐츠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네. 이런 중견 국가의 위상이 섰다고 생각하거든요. 폼페이오가 G7에 한국을 초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네, 네. 오. 한국과 호주, 인도 네. 이렇게 그 세 나라를 추가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미국의 큰 그림이 드러나는 건데 이게 힘의 다이아몬드라 그래서 사각형. 네. 그 남쪽으로는 호주, 서쪽으로는 인도, 동쪽으로는 하와이, 북쪽으로는 한국. 아하. 이것을 이으면 이게 이제 미국이 세계의 네.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그 힘의 다이아몬드를 구축한다 그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때 피벗 아시아, 그 아시아로 회귀 이후로 줄곧 얘기돼 왔던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G7 정상회의를 6월에 하기로 한 걸 연기하고 네네.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네. 안 하고 그 대신에 네. 9월경에 예. 한국, 일본, 인도, 호주를 네네. G7에 추가한 11 G11 회의를 개최하겠다. 네. 여기서 이제 중국은 빠지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은 최근에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에 예, 트럼프하고 메르켈 총리가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어쩌면 좋은 사람을 손꼽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이 중국 견제에 대한 어떤 의제가 네. 가시화된다면은 미국이 이 코로나 전국에 편승해가지고 말 그대로 중국 봉쇄 또는 중국 견제의 네. 힘의 다이아몬드, 아시아 태평양에서 그 힘의 어떤 역학관계를 구축하는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근데 트럼프의 이런 전략에 네. 우리가 협력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우리도 나름대로 위상이 높아진 만큼 네. 적절하게 미국하고 거리를 두는 게 나은지. 아니 우리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국하고 협력해 온 게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시아개발은행을 중국이 기금을 마련할 때 네. 이때 우리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여했고 또 화웨이를 제재해라. 그 5G를 선도하는 중국 기업의 경제 제재를 할 때도 우리가 협조를 안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화웨이하고 지금 정상적인 무역이 우리 기업 간에 진행되고 있고, 네네. 예, 우리의 국가 이익에 관한 문제, 또 우리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은 아무리 미국이 압박을 넣는다 하더라도 네네. 지금까지는 중심을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저기 이번에는 약간 특별한 게 그럼 부르는데 안 갈 거냐? 네.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서 제대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초청하는데 그 초청장 먹고 그걸 그 면전에서 거절하느니 네. 차라리 가서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게 어떨까냐. 내 걱정이 있는 게 네. 갔을 때 청구서를 내밀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예, 저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청구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우리가 그 방위비 분담금을 50% 올려주겠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거절했어요. 예. 그래서 합의가 안 됐잖아요. 예. 그 직후에 뭔 일이 일어났느냐?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무기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국방비에서 예. 코로나 추경으로 예. 지금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 올해 예산에서 삭감되는데 오. 그 내용이 전부 미국 무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야. 그래서 지금 양국 간에 예. 그 대통령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오. 트럼프가 그 방위비 분담금 올려 뭐 어쩌고저쩌고 50% 말도 안 돼. 5배 올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네. 50% 올려줘도 많이 올려주는 거고 이만침 성의를 보였는데 네네네. 뭐 이거 갖고 합의가 안 돼?
저 잘 됐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재정 문제도 심각하고 그러는데 국방비에서 깎어. 이래가지고 지금 세출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왜 코로나 재난 극복 그 재정을 마련 중인데 네네. 제일 큰 그 액수가 국방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양국 대통령의 드디어 자존심 전쟁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미 관계가 뭐 더없이 좋다. 이렇게 보였는데 아니 좋은 건 좋은 좋은 거지. 건 좋은 건데 돈에 관한 한 이 네. 국가 이익에 관한 한은 이거는 영원한 우방도 친구도 없어요. 그래야죠 당연히. 예, 그래서 당연히 국가 그래야죠. 이익에 관한 한 적어도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 무기하고 연계시키는 그 명분을 제공해 준 게 코로나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발했다가 네. 오히려 부품 국산화로 응대하는 바람에 손해 받고 방위비 분담금으로 트럼프가 도발했다가 네. 미국 무기 안 사주는 또 한국의 뜻밖의 카드로 네, 또 미국도 손해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한 번씩 서로 한 번째씩 주고받아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국가 관계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그 트럼프의 압박에 굴해가지고 네. 뭐 올려달라면 올려드려야죠. 이랬다가는 더 호구로 보일 수도 있었겠다. 그런 얘기 하는 분들 계시죠? 예. 네, 방위비 분담금 왕창 올려놓고 대신에 미국의 전략자산 갖다 놓자. 한국의 핵주권 찾아오자. 네. 네, 아주 미국 핵인데 무슨 핵주권이야? 우리도 개발하자 이 얘기. 그래요? 아니면 핵연료 재처리하자 이 얘기. 예, 그거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정말 만화 같은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번에 심판 받았어요. 예, 그래서 선거 이후는 그 말 안 나와요. 예, 죄송합니다. 선거 전까지는 나왔어요. 예, 네.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네. 뭐 심판 받으셔서 낙선하신 건 아니니까. 예. 아니 뭐. 네. 예. 자, 그래요. 문 대통령의 지금 이 외교노선은 상당히 뭐랄까요? 전례 없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뭐 과거에는 그냥 뭐 다양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뭐 누구를 탓한다기보다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국력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뭐 대통령이 할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의를 보였는데 뭐 모자란다고 그 싫다고 말아 그럼 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예. 아마 빨리 합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를 비토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입니다. 직접 네, 지시예요? 직접 지시예요. 예. 오. 청와대에서 네. 담당 비서관한테 직접 지시를 했고 어허. 그 입장이 외교안보 부처에 전달이 돼서 아하. 예, 이제 버티기로 들어가는 모드로 됐는데 이건 양국 대통령 간에 네. 저 자존심 싸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네. 시원해집니다. 오늘 아니 낮에 뭐 그렇죠. 날도 더워지는. 날 더워지는데 아주 기분 좋은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드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건 좀 우려됩니다. 단순히 뭐 주민들과의 충돌이 문제가 아니라 네네네. 그 2017년 10월에 한중 간에 네. 안보 그 고위 당국자 간에 합의된 내용이 있어요. 사드로 이제 미국의 어떤 MD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 한국은 들어가지 않는다. 네네. 한미일 동맹도 추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사드를 업그레이드 안 한다. 추가 배치를 안 한다. 이 내용을 합의했거든요, 중국하고. 2016년에 17년 10월입니다. 17년. 예,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걸로 한중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2019년에 한중 국방장관 회의가 이제 벌어지는데 네네네. 이때 중국이 아주 그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우려할 만한 항의를 합니다. 한국에서 사드가 탐지 훈련을 하는데 그 레이더 전파가 중국에서 감지가 됐다. 감지가 됐어요. 감지가 됐다. 어허. 그래서 이게 중국 감시 아니냐. 예. 이래가지고 엄중 항의하는 일이 작년에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알게 된 것은 중국이 이 사드에게 계속 민감한 반응을 보여오고 있다는 거고. 자기네 안방을 다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으니 예, 민감하게 예. 반응하는 건 너무나 예, 당연한 그래서, 거 아닙니까? 이걸 관심 주제라 그러면서 공개적 의도로 부각시키지는 않지만 물밑에서 우리한테 계속 사드에 관해서 중국 감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압박을 해왔어요. 그러던 차에 미국은 이 사드를 그냥 배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 사드라는 무기 체계는
그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진화해요. 이건 네트워크 장비예요. 네. 단순히 그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전제로 해서 개발된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드 자체뿐만이 아니라 네. 사드의 레이더와 그 패트리어트 포대가 연결 통합되고 네. 또 유사 자원들이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융합돼 가지고 네네. 하나의 복합 체제를 지향하기 위해서 개발된 무기라는 겁니다. 어허. 그런데 한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가 이미 있어요. 음. 그걸 팩3라 그래요. 네. 한국군도 갖고 있고 미군도 갖고 있어요. 아하. 그러면은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연동하겠다는 게 배치할 때부터 미국의 입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C2BMC 즉 통신 정보와 통신을 통합하는 배틀 매니지먼트 센터 이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장비가 일부가 전자 장비예요. 네. 이 전자 장비는 사드의 업그레이드 말하자면 성능 개선을 통해 가지고 여타 요격 자산하고 통합 운영을 하기 위한 새로운 진화된 소프트웨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미일 MD의 어떤 포석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한미일 MD는 아니겠으나 네. 그리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조치다. 어. 예, 이러고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계속 이걸 공언해 왔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번에 들어온 어떤 전자 장비의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냐를 중국이 앞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한국에 압박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게 저기 앞으로 직면한 문제예요. 어. 이렇게 보면은 사드 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에선 중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술자들이 와서 직접 봐라. 어.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장비가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적어도 한중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드 운용의 투명성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치열한 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하. 이 부분이 제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국이 그러면 어떤 요구를 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네. 지금 한중 관계는 이 사드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킬 의향은 없습니다. 양국이? 이건 제가 예. 중국에 가서도 여러 차례 확인한 건데 네. 그 사드의 레이더파가 감철됐다는 것도 절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국방부에만 압박을 넣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성의 있는 설명을 하면 또 양해해주는 척한다고 예. 중국도. 예.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또 팽창주의를 우리가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중국의 압박에 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예. 어떻게 하느냐? 물밑 대화를 계속하는 거고. 예. 현상적으로는 양국 간에 음. 현재 어떤 그 한중 관계 긴밀함, 돈독함, 신뢰 관계 유지를 해야 된다. 지금 저 중국하고 관계가 흔들리면은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제 정세에서 예. 우리가 또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우리의 의지로 그 신장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네. 뭐 또 한미일 MD 통합을 위한 포석을 우리 정부가 원해서 지금 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 최후의 보루는 지금 사드 배치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 임시 배치 체제입니다. 네네네. 영구 배치가 아니에요. 예. 괌에 배치된 건 영구 배치예요. 네. 그래서 중국 측에 설명하는 건 이건 필요 없으면 바로 빼가는 무기다. 북핵 문제가 호전되면 사드부터 철수시키겠다. 네. 그래서 임시 배치를 한국 정부가 고집하고 미국은 영구 배치로 바꿔달라는데 우리가 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아.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지금의 그 알루미늄 패드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수평을 유지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사드의 영구 배치를 위해서 공사가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임시 배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걸 통해서 중국의 우리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국회의원 임기 마치셨는데 네. 이제 와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박근혜 정권은 그 사드를 들여왔을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최순실이 조언했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하고 뭐 별아벌 얘기 그때 예. 박 대통령의 그 심기는 아무도 모르니까 사드의 S가 순실의 S라는 소문도 있어요. 아니 사드는 S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THAAD. 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발음으로 말. 예. 그런데 예.
정권의 정통성이 약화되고 국민의 신뢰가 약화될 때 어떤 자기의 정통성의 기반을 확장하려는 그 말기 증상의 정권이 예. 권력이 예. 결국은 하나의 어떤 나름대로 미국의 선심 쓰듯이 예. 이렇게 결정을 함으로써 또 다른 어떤 그 응원군을 관리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게 어떤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거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일 먼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37명 영남 의원들이 네. 정부에 규탄 성명을 냈어요. 네. 이런 이례적인 일을 봤을 때 비정상성이 두드러지는 것이었다. 네. 예, 그렇게 좀 보여지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 얼굴 좀 보고 싶다고 마이크가 너무 가린다고. 아, 그렇습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 이거 비디오는 생각을 못하고 오디오만 이렇게 또 잠깐만요. 예. 조금 이렇게 이렇게 비껴서 네. 얼굴을 좀 예. 보여드리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굴 좋습니까? 자, 의원님, 사실 박근혜 정권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은 네. 아시잖아요. 기무사를 동원해 가지고 네. 이 촛불 시민들을 제압하려고 했던 네. 그런 일들. 정말 또 저는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게 뭐 사실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네. 뭐 5.16 12.12로 끝날 5.16 12.12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언제든 그들은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공백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검은 발톱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19대 국회를 하시면서 20대. 20대 국회 죄송합니다. 20대 국회 제가 19대 때 낙선을 해가지고 제 제가 시기는 제일 안타깝게 제 시기는 19대에 멈춰 있습니다. 예. 저는 20대에 멈춰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속 시원하게 규명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계엄 대비 문건을 작성했던 기무사령관이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나타나지도 않고 조현천이. 조현천 전 사령관이죠. 예. 그런데 최근에 5.18에 대한 진상규명 이야기 목소리가 나오면서 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예. 그 합수본부장으로 앉히기 위한 기획 문건이 최근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당시 보안사가 계엄 사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실행 계획들이 네. 나중엔 결국 실제로 실행이 됐는데 네. 이번에 20대 국회를 하면서 발견된 계엄 문건은 기무사가 결국 계엄 사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네. 아주 흡사함이 아주 어떻게 50 권력 탄생하고 이렇게 유사하냐. 하나는 실행됐고 하나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 실행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 기무사령관이 혼자 의지로 그걸 작성한 것도 아니고 네. 당시에 광화문의 100만 시위대가 이제는 총리공간 앞에까지 진출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청와대로서는 안에 갇혀 있다시피 한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네네. 저는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청와대 근무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청와대 경비의 핵심 전략 장갑차 기관총 같은 게 주로 어디서 출동하는가 또 어떻게 전력이 운영하는가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시위대가 청와대 앞까지 가서 그 선을 넘은 겁니다. 말하자면은 효자동 입구, 삼청동 입구의 동십자각은 네. 6월 항쟁 때 거기가 발포선입니다. 그래요. 시위대가 그 선을 넘으면은 예. 6월 항쟁 때도 실탄 사격이 되는. 근데 이번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네. 헌정 이래 최초로 그 선을 넘었어요. 합법적으로. 네네. 네. 계엄 문건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그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청와대가 완전히 시민들한테 포위되는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었고 네. 그러면서 무언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까지 가는 동안에 이제는 구중궁궐에 갇혀버린 네. 소수의 권력 세력이 네. 이제는 뭔가 비상계획을 갖다 구상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거꾸로 기무사의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기무사가 자발적으로 전두환은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상관이고 뭐고 하극상 저질러서 싹 때려 엎는 거였다면 네네. 이번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분히 친위적이었어요. 네, 그런 면에서 과거에 급히 참고했던 50 때 보안사의 역할을 기무사가 부활하면서 네. 이 국방부와 육군까지도 장악해버리는 새로운 어떤 계엄사의 미래까지도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네네네. 아니
기무사가 뭐 저 합수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우리 뭐 종북 세력 때려잡겠다고 개혁 민주화 광장 세력들 이제 수사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그 뭡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실행의 초기 국면 가서도 위험할 뻔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왜 실패했을까요? 이것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은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리라고 100% 확신했었습니다. 아, 만약에 예, 그래서 그게 인용이 된다고 판단했으면은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몰랐다. 일단은 인용이 된다고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 세력들은. 예, 그렇게 예. 국민 정서와 법리 논리와 동떨어진 완전히 고립된 정권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실행력도 차츰 잠식해 들어간 것이죠. 음. 그런데 만일 하나 그럼 탄핵이 인용됐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상상력은 부족했죠. 어쩌면 그게 천운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천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설마 나를 버리겠어? 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끌어내려. 네. 그다음에 그 앞에 누구가 가서 제대로 얘기했겠냐고요. 얘기했겠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고립된 권력의 어떤 그 상상력의 결여와 민심행과는 전혀 동떨어진 어떤 그 상이한 인식 체계 네. 이런 것들이 꼬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시민들이 너무나 그 정의롭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어디서 저 물리적 충돌 사태가 일어났다든가 약간의 어떤 그 조금 필요 이상의 어떤 그 충돌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이때는 모르죠. 이때는 있겠죠. 어떤 명분이 돼가지고 이게 작경이 되는지 역사에서 만일이라는 걸 가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이렇게 100만 군중이 모였는데 유리창 한 장 안 깨졌다고 이런 시위 본 적 있어요? 지금 미국의 흑인들 시위하는 거 보세요. 야, 정말 이거 보라고. 보면은 네, 또 광주에 5.18 때 네. 뭐 절도 사건도 없었고 말이죠. 아니 광주에 500명 그 전남대 학생이 계엄 해제하라고 시위한 게 다였어요. 그게 네. 저런 유혈 충돌로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글쎄 평화적인 말입니다. 시위가. 그러니까 전 세계 100만 명이 모인 시위에서 유리창 한 장 안 깨졌다. 이걸 전 세계가 이제 지금 K 방역보다도 그때 더 충격을 받은 거는 광화문 집회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가 빌미를 주지 않은 것이 만약에 100만 명이라 그러면 그 중에 별의별 사람도 다 있다고.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네네네. 그 몇 사람이 시위의 정당성을 다 말아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이게 대한민국의 천운이 아니냐. 예. 저는 6월 항쟁 때도 계엄이 선포될 뻔했고 이번에도 선포될 뻔했지만 그것은 우리 높은 수준의 시민의 품격과 역량이 승리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기각된 시나리오라 이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박근혜가 이제 이 파면 되고 네. 나서 한 2박하고 자기 집으로 갔잖아요. 네. 2박하는 동안에 왜 쿠데타가 안 나지? 왜 쿠데타가 안 나지? 왜 군이 안 일어나지?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 멈춰진 시간을 네. 우리가 이제 참 애석하게 봐야 되는 게 네. 스스로 강해진 대한민국. 예. 이제는 우리 민주주의에 자신감을 가져도 될 때가 됐다. 이제 다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리고 네.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전 재산을 뺏기고 예. 이렇게 해야만 민주주의가 되던 우리 어두운 시절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고 어떤 그 단체나 조직이나 정치이든 간에 나를 알아줄 수 있고 또 그런 대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우리 스스로 강해진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서민들 어쩌다가 지금 뭐 장사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사는 우리가 시민의 일원이라는 거,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감을 갖자는 거, 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 김종대야. 네, 월요일 순서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 전문가, 네, 한반도 평화운동가 우리 김종대 의원님 다음 주에도 귀한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화요일 순서 박시영의 촉. 네, 박시영의 촉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2부에 정말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우리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윈즈코리아 컨설팅 예, 박시영입니다. 우리 애청자분이 예. 박시영 대표님 예. 이발하셨다고. 예, 어제 보셨구나. 어제 그래요. 그 최강욱 당대표 모시고 어제 네. 방송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예, 박시영 TV 네. 이제 론칭하셨어요. 론칭했는데 예, 이제 2주 됐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아직 많이 배가 고픕니다. 아이고 이런. 여러분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박시영 TV 아직도 구독 못하신 분들 네. 빨리 구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TV 애청자들이 예, 많이 좀 도와주시면 네. 힘이 되겠습니다. 사실 또 지금 정치 비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조만간 폭증할 거니까 예, 뭐 천천히 하려고요. 예, 조바심 네. 가지지 마시고. 네, 예. 네. 제가 또 우리 박시영 대표님께 또 뭐 이렇게 하시라라는 말을 하는 분야가 또 있었군요. 예. 그래요, 우리 박시영 대표님,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촉, 네, 우리 박시영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다른 데서는 촉은 최영일이 하고 제가 데이터인데 아, 그렇습니까? 이게 좀 이제 바뀌었어요. 아니, 최영일은 뭐 최영일 그 형은 예. 박리담의 전법으로 항상 네. 시사평론계에 물을 흘리는 분입니다. 네, 예. 이제 방송계에 예. 정치평론가 재벌에 준하는 예.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형님이 또 갚을 빚이 많아요. 그 최영일 형은 예. 그 시사평론계의 강준치라고. 예. 예, 강에 가면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준치. 맛 존나게 없습니다. 박지훈하고 삐까삐까합니다. 예, 그래요. 농담이고 우리 최영일 평론가 정말 깊이가 있고요. 또 사업도 하셨고 또 미래 연구도 많이 하셨고 만물 박사. 만물 박사예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형입니다. 예, 여러분 최영일 디스는 농담이었어요. 자, 박시영 대표님과 함께 정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을 뺀 여야 정당 소속 의원 공동 명의로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와,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포위가 되는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이 음. 확실히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으로 하면 네. 또 모양새가 안 좋을 뻔했는데 네. 어쨌든 정의당, 열린민주당, 그 다음에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이렇게 5개 정당이 동의해서 이 국회 소집 요구서를 오늘 이제 제출을 해서 네네네. 5일날 개회하는 것으로 공고가 떴습니다. 네. 그래요. 그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원칙대로 하겠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5일 개원은 네.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같고 이제 상임위원장을 두고 보자. 네. 이제 속셈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네. 추경을 처리해야 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예결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야 이제 추경을 거기서 다룹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이 좀 시급한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사실 필수적이거든요. 그 부분을 노리고 있죠. 내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된다. 예. 이렇게 좀 버티는 겁니다. 사실 개헌 말고는 야당 협조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네네. 무기명으로 하니까요. 예. 그러면 진짜 그 18대 0 예. 꿈의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내심 불안해하죠. 통합당 오늘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이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네네. 대통령의 이제 축하난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 5분 동안 이제 공개 예. 대담을 했고 음. 뭐 35분인가요? 예. 비공개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네. 공개 면담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예. 강기정 수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추경 그 통과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십사. 네. 그리고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신이 경제 대표니까 뭔가 경제 어려운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도 추경을 해야 한다는 건 동의했어요. 그러나 어떤 내용들을 담았느냐 추경에 그 항목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겠다.
그렇지만 발목 잡지는 않겠다 이렇게 비치면서도 상임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관행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방어벽을 좀 쳤습니다. 네, 김종인 네,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제 내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이해찬 당대표를 만난다고 합니다. 이해찬 당대표요. 불구대천의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 양반이. 네. 내일 예. 되게 그림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해찬 대표가 호락호락하게 네. 물러나는 당 대표지만 네. 호락호락하게 대할 것 같진 않아요. 먼저 보자 얘기 안 하잖아요. 에.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참 아주 재밌는 네. 재밌는 관계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통합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기본소득 같은 걸 좀 띄우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지금 그 뭐랄까 그 동안에 예. 좀 자기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좀 안 맞아도 음. 불만 있어도 시비 걸지 마시라. 오늘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오늘. 세게 했습니다. 의원들 100명 앞에서 김종인이 예. 이 얘기는 그 동안의 보수 정책으로만 가지고는 보수 혁신을 이 당을 혁신하지 못한다. 통합당 바꾸지 못한다. 국민들한테 지지받고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지 못한다. 때문에 진보 쪽에서 다룬 정책 의제들을 과감하게 채택할 거다. 그걸 암시한 거거든요. 방해하지 마라. 내가 할 테니까. 네. 이걸 줬는데 사람들은 뒷짐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컨벤션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당 지지율이 보통 뭐 한 3%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돼야 야 역시 김종인 들었으니까 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가는구나 중도층이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합당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소득 문제가 굉장히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에도 기본소득 얘기를 좀 했었어요. 한 4년 전에도. 근데 이제 기본소득의 브랜드는 누가 가지고 있냐?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미 그거 브랜드를 여당 거예요. 이미 여당이 확고하게 틀어졌죠.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했고 예. 또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아젠다의 뭐랄까 선점 효과는 확실히 여권 쪽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파격적인 기본소득을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다음에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또 박원순 시장이 지금 본인의 브랜드로 만들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원장들 만나서 설득도 했고요 이미. 네. 또 이제 청와대가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입장을 냈지만 단계별로 하겠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화예술인 법을 좀 통과시켰고 이후에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특수 고용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 그래서 좀 단계별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좀 이거를 전면적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박시영 TV에서 네. 서울시와 경기도 정책 브레인들 자문하고 있는 브레인들을 모셔서 네. 배틀을 한번 붙기로 했습니다. 6월달에 그래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모두에서도 얘기했는데 사실 2012년 대선 때 네. 경제 민주화 사실 민주 진보 진영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듬어서 거의 성안하다시피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를 그냥 홀라당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쪽에서. 네. 물론 나중에 당선된 다음에 갖다 버렸지만은 입을 싹 씻었죠. 입 싹 씻었습니다. 예. 아니 이번에도 기본소득 저 김종인이 저렇게 네. 슬쩍 또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미래통합당 브랜드로 만들면 근데 어떡하나. 저는 그거는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재명 지사가 예. 기본소득 얘기를 너무 세게 많이 했고 이미 네. 경기도가 예. 독자적으로 돈을 줬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어. 일단 경기도 도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1360만 1360만 다 알고 있고 예. 경기도가 그 도가 10만 원을 줬고 기초단체가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네. 자기 형편에 맞게 줬거든요. 네네. 저희 우리 용인시는 2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1인당. 예.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4인 가족 뭐 80만 원씩 받았거든요. 이걸 다 받기 때문에 네. 서울이나 인천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왜 경기도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지? 그렇지. 이런 생각 가졌지 않습니까? 예, 서울은 이제 하위 50%인가 70% 대상으로 줬었고요. 조금 달랐습니다. 네. 전국민
기본소득은 개념은 아니었죠.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를 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수도권 주민들 전 국민의 50% 이상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국민 대상으로 했던 정부에서 했던 긴급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들이 다 또 받아봤기 때문에 이것을 이슈를 선점한다? 김종인이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한 것이 민주당 단체장인 거 그 김종인이 모르겠어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걸 또 김종인이 모르겠어요. 액수로 이제 차별화하는 겁니다. 액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정부도 기본소득을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주자 20만 원 이런 제안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걸 분기든 반기든 1년이든 정례성을 띠야거든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그건 더 이상 그 일회성 재난 기본소득이 아닌 거죠. 아니죠. 근데 정례성을 띠면 그래서 청년에 한정해서 주자 뭐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그러려면 재원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김종인은 기존의 복지 제도에 그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원들을 이 좀 정리를 해서 기본소득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지금 복지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동이나 노인들 들어가는 돈도 있고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뼈대로 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네. 얼마 정도 얘기할까요? 김종인 그 양반이 본인이 책임질 거 아니니까 세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100만 원?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은 너무 셀 것 같고. 월 100만 원이면은 세죠. 세죠. 굉장히 셉니다. 근데 야당이니까 뭐 지르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좀 파격적인 걸 내려고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1대1 한번 붙자. 공개 토론 뭐 이런 것도 한번 제안할 수도 있죠. 어우 좋겠네요. 재밌죠. 이쪽에 수가 많아요. 그때는 김용민 TV하고 박시영 TV가 함께 중계하는 걸로. 공동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지금 코로나19 국난 극복 대책위원장인데 1년째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지지 결과가 나왔는데 지지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소 주춤했습니다. 지난번 총선 직후에 조사했던 4월 20일자였는데 그때 이제 40.2, 40% 넘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요. 거의 꿈의 숫자인데 이걸 기록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1%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총선 때 이제 어쨌든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뭐 많은 공을 세웠죠. 그리고 종로에서 황교안 후보에 비해서 18% 포인트인가요? 크게 앞섰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낙연 대세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람이 불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이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40.2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5월 25일부터 29일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34.3%, 5.9% 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압도적 1위이긴 하지만 좀 꺾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꺾였을까? 어떤 층에서 빠졌지라고 살펴보니까 주로 이제 진보층, 진보층에서 8.2% 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래요? 진보층, 중도층이 빠지고 보수층이 올랐습니다. 이건 지표상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보수층이 나중에 이낙연 후보 찍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집도 낀 진보층 그리고 중도층에서 빠진 것이 조금 아프게 느껴질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뭐 학생 20대도 좀 빠졌던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때 화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0인가요? 거기가 화재 사건의 말씀에 굉장히 도마에 좀 올랐었고 최근에 이제 윤미향 건 관련해서도 엄중한 뭐 약간 뭐 책임 뭐 상황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좀 지지층의 정서하고는 좀 달랐죠. 왜냐하면 윤미향 건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은 이게 조국 학습 효과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막 이 뒤섞여서 언론에서 융단 폭격을 가하니까 좀 차분히 좀 지켜보자. 옥석을 좀 가려보자. 뭐가 뭔지 이렇게 이제 대응하길 바랬는데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긋기 이런 쪽을 좀 빨리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진보층 일각에서 어떤 실망감 이런 게 조금 작용했는데 그래도
34%라는 수치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한번 봤어요. 이낙연 전 총리의 지역별 지지도를 보니까 대부분 균일합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40%고 강원도 쪽만 제주가 20%고 나머지는 다 30%대. 영남도 호남이 압도적이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40%대고 이재명 지사가 15%인가요? 10% 중반대로 호남에서도 2위를 하고 있는데 되게 보니까 영남이나 수도권이나 거의 대부분 30%대를 기록하고 있더라. 네. 그런 게 특징이었습니다. 남녀 간의 차이도 별로 없고요. 이재명 지사는 반면에 남성에서 높고 상대적으로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 현상은 계속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결국 네.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여성들 특히 이제 정서를 중시하는 여성들의 호감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이게 이제 과제로 돼 있는데 최근 경기도에서 네.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경기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수치가 네. 확실히 높아졌다는 거는 뭐랄까요 앞으로의 확장성 이런 측면에서 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도 서울에서 높아야 하거든요. 일단 그래야 예. 야 서울 시민들은 박원순 시장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변이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본거지에서 높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윤미향 이슈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권에게 악재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저 언론들이 막 부채질한 마치 그 조국 국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몰이인 건지. 뭐 사실 악재는 맞는데 네네네. 맞는데 워낙 융단 폭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글쎄 뭐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두드려 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너무 뭐 똑같아요. 신변잡기이고 아니면 말고 또 해명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정당 지지도나 대통령 지지도에 보수층들 보수 매체가 원하는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죠. 지지율이. 네. 그러나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약간씩 그 악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 쪽에 보면 네.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은 빠진 느낌이 있거든요. 이번 주 들어가서 네네. 그 이유는 저는 뭐 윤미향 건도 있지만 일단 방역이 저는 첫 번째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부천 쿠팡이 터지면서 뭐 70명대로 하루 확진자 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다가 다시 우리가 또 어려움에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죠. 특히 70대들이 그런 게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윤미향 건도 좀 있었고 파묘 논란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도에 조금 안 좋게 미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그냥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이 친일 문제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긴 하나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이념적인 문제로 너무 다투기보다는 지금은 경제 민생 문제에 좀 주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중도층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제 관리에 있어서 뭐 우리가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민주당 네. 쪽에서 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좀 쌓이면서 최근 이제 지지율이 약간 조금 하락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네네. 또 빅뉴스가 있었죠. 어. 뭐냐면 G7에서 예. G11, 예. G20로 가는데 한국에 참여 네.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어. 트럼프가 그래서 예, 대통령이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락을 했고 네. 그래서 9월달 아니면 연말에 미국 가서 그렇게 하겠다. 그럼 우리 국격이 확실히 높아지는 그런 것도 일본이 또 방해해 놓는 모양이에요. 아베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호재들이 있어서 예.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징계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난리 날 게 있나 이거 당연한 아니 거 아닌가? 사실은 네. 아니 강제 당론을 어기고 네. 소신 투표 좋아요. 소신 투표했다고 칩시다. 그 거기에 상관은 책임은 져야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강제 당론 뭐하러 해요? 뭐 저기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면은 네. 아무런 당에서 조치가 없다면은 당은 기강이 있어야죠. 네. 시민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꾸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누가 시비 거는 거예요? 금태섭 스스로도 지금 시비 걸고. 아니 본인이야 약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아니 언론들이죠. 언론들이. 언론들. 네. 민주당에 대해서 네. 조금도 호의를 갖지 않는 이런 언론들. 언론을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근데 네. 박 대표님, 네. 이게 사실은 뭐 아주 작은 일도 침소봉대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악재로 만드는 이 언론에
이런 그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계속 방치해야 됩니까? 이거 확실히 이번에 해야죠. 언론 개혁 확실히 해야 하는데 저도 그걸 최근에 이제 저희 그 박시영 TV에서 한번 다뤄봤는데 어쨌든 총대 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총대 우리 매는 예를 사람. 들면 예. 밖에서는 뭐 우리 김용민 앵커께서 네.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국민일보도 늘 지켜보면서 꼬집고 있고 예.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예. 있는데 실제로 국회의원 중에서 언론개혁 문제에 대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 몇 명 나와야 합니다. 사실 그래야 이게 진도를 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검찰개혁은 그런 부분이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떠올랐고 이슈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목숨 거는 사람들 확실히 보여요. 네. 법사위 지망을 하려고 하고 예. 뭐 최강욱, 뭐 김남국, 뭐 김용민 여기 김용민이 아니라 김용민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 보이는데 언론개혁 누가 할 거냐? 예. 과거 17대 때는 정청래 의원이 그런 걸 좀 앞장서서 했었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 뒤로는 그러다가 아주 대피를 받죠. 네, 고생 많이 했고 재선 실패하고 그랬죠. 예. 근데 이번에 과연 누가 할 거냐? 음. 그래서 저는 언론 개혁에 좀 앞장서는 의원들이 좀 나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있어 보이나요? 아니 최강욱 당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법사위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과방위 쪽으로 해서 언론 쪽을 담당해도 과거의 언론 문제를 계속 다뤘기 때문에 네. 적임자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에도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더불어 시민당 쪽으로 했던 KBS 그분이 있죠. 청필모 부사장. 네, 그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좀 정치 근육을 키워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깡이 좀 있어야 합니다. 네. 다부지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려고. 그렇죠. 지금 저 윤미향 의원처럼 한마디로 다구리 당할 예, 전문성만 각오하고. 있다고 언론 개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소신 있고 결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깡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월에 이제 당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네.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낙연, 김부겸, 그다음에 홍영표, 우원식 네 분은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김부겸 의원도 전 의원도 굳힌 것 같고요. 그 네 분 중에 한 분이 예. 지난 주말에 예.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 양반이 또 곧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안 와. 아니 했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네. 또 제가 또 못 받았어요. 제가 또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못 받으시고 그러다가 결국 통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김용민 의원한테 전화한 건데 전화를 잘못했다고. 그러면 아마 홍영표 의원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그래요. 저하고 뭐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그분인데 예. 자, 어떻게 보세요? 그 이낙연 대세론이 음, 있죠 분명히 네. 당내. 아직은 이낙연 대선 부동의 1위인데 지금은 죽일 때가 아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1위는 이낙연 만약에 의원이죠. 지금 의원인데 의원이 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네. 나오시면 네네. 확정지면. 그다음에 2위 싸움이 오히려 관심이고 그다음에 그 2위 2위가 싸움이 뭐 다 떨어지는데 무슨 상관이 아니죠. 있습니까? 얼마나 1위와 접전을 벌이냐 굉장히 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거기에 지금 대선 후보가 예. 이낙연만 있는 게 아니라 김부겸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두 분 같은 경우도 대권을 거머쥐려면 예를 들면 리더십의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치 노선, 철학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다듬을 필요는 있거든요. 이 토론 과정 네. 여러 가지 이제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네. 검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네. 그 속에서 많이 또 단련되실 거예요. 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좀 그 건설적인 예. 가치 지향적인 어떤 민주당의 혁신 방안이라든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쪽에 좀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건설적인 논쟁한다면 저는 모두 다 좋을 것 같고요. 홍영표 또 우원식 이 두 분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뚜껑은 열어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낙연 의원이 한 발 앞서 있는 것은 만약에 출마하신다면 뭐 그건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그 합당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 문제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데 결국은 할 겁니다. 하는데 네.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원래는 사실 저는 모양새 제일 좋은 거는
이해찬 당대표의 임기 중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은 이해찬 당대표 측에서 그런 움직임이 뭐 이렇게 가시화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는데 아직은 예. 뭐 이렇게 물밑에서 어제 이제 최강욱 당대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도 여쭤봤거든요. 네네. 아직은 뭐 그 흐름은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최강욱 당대표의 생각은 차기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는 후보들이 이 네.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을 내지 않겠냐. 그건 낼 수밖에 없죠.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흐름이 잡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좀 지금 진행되는 속도상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좀 한 7월 달 정도 해서 6월이 좀 예를 들면 개원 문제가 좀 마무리되고 상임위원장 문제가 마무리가 되면 큰 현안은 끝난 거거든요. 추경까지만 좀 처리하면 네.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남은 거고요. 사실 공수처 부속 법안은 지금 제출했으니까 네네. 백혜련 의원인가 제출했죠. 그래서 예. 개원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7월 달에 이슈는 공수처장 누구냐의 문제만 좀 남은 거고. 네. 그렇게 된다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문제도 매듭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만 이제 전당대가 있기 때문에 대의원 자격이나 이런 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새 지도부 쪽에서 이거를 결국은 새 지도부가 들어선 다음에 9월, 10월 달에 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는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면 어쨌든 조건 없이 한다 하더라도 대의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배분을 해드려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흡수 통합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중당적이 평당원은 허용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후보자는 안 되는데 그 당적은 뭐 이중당적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원이면서 열린민주당 당원인 사람들이 상당하거든요. 아니 사실은요. 음. 일반 당원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이라고 진성당원이라고 어느 뭐 보수당 쪽에서는 책임당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내는 당원은 사실은 그 각 그 정당이 그 당원 명부도 있고요. 물론 일반 당원 명부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하죠. 네. 사실 비교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공개를 해주지 않으면 각 정당이 사실은 선관위나 이런 데서 판단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지금. 네. 그래요. 저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열린민주당 당적을 가진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어떤 견해를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표심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나오던데.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만약에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후보들은 열린민주당과 합당할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겠어요. 저는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요 현안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선출 방식이 당 대표 대의원, 권리당원, 네. 일반 당원,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이 비율이 다 다르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의 표심은 무시부답니다. 네. 숫자가 많아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낙연 후보는 어떻게 또 생각할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고요. 네. 예. 저기 벌써 나왔네 댓글에 저는 양쪽 다 권리당원입니다. 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예. 몇천 표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저도 계시고. 두 곳 권리당원. 정수현님.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들 특히 유력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윈지 코리아 컨설팅 우리 박시영 대표님 감사하고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박시영 TV 예. 그 다음 방송 언제입니까? 저희가 이제 내일 합니다. 내일 라이브로 7시에 그린 7시. 뉴딜. 예. 왜 그린 뉴딜인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이 예. 디지털 뉴딜이라고 그린 뉴딜인데 네.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이소영. 이소영 의원님이 예. 내일 출연하십니다. 7시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이소영 후보. 예, 기대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선거 때 많이 관심 가졌잖아요. 그럼 떨어질까봐 너무 염려했어요. 예. 그렇죠. 자, 박시영 대표님 내일 7시 박시영 TV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수요일 코너 수요일엔 빨간 경제를
네, 오늘 수요일을 맞아서 경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기본소득 이야기입니다. 기본소득,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마 다음 대선에 화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하는데요. 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최고의 이빨이라고 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인 노민호 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노민호 대표님, 뭐 저기 많은 분들이 고일석 기자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예, 얼굴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신 분은 아니어서 누구신가, 네. 또 장경욱 변호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예, 말이죠. 예, 예, 우리 노민호 대표님, 또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김영민 TV를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고요. 네. 저는 주로 수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네네네. 원래 주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것은 지방분권 운동, 네. 중앙 권력 집중을 좀 분산해서 네. 지방 정부가 좀 더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 운동을 오래 해왔고, 네네네. 최근에는 경기도 지방분권 협의회도 같이 하고 있지만 네. 중요하게는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기본소득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최근에 막 확실하게 이렇게 올라왔지, 네. 다른 나라에서는 네.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들도 있었고, 그렇죠. 특히나 미국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1982년부터 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기본소득이 지급됐어요. 그렇죠. 82년부터. 거기는 또 이제 저기 나오니까 기름이 나오니까. 석유를 가지고 했습니다. 예. 거기는. 예. 세금 안 걷습니까 거기는? 아니 걷는데 제 네. 말은 예. 일단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돈으로 줄 거냐가 되게 중요한 쟁점인데, 네네네. 미국의 알래스카가 굉장히 모범사례일 수밖에 없는 건, 네. 뭐 유전이 개발됐어요. 예. 근데 누구 거예요? 네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두의 것이다라는 정신으로 거기서 나온 걸 나누자. 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건 매우 아주 의미가 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게 세금을 걷어서 주자는 방식도 있지만, 네네. 우리 모두가 소유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공기, 네. 물. 예. 그 누구 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조금만 더 가면 땅까지. 땅까지. 예. 요게 이제 경기도가 주장하는 거고, 아. 요런 재원들은 네. 좀 이따 더 자세한 질문 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네. 인식상 땅은 개인의 소유 당연하죠.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예. 땅이 모두의 소유다? 이거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발상이 이제 가능할까요? 생각이 다 다른데요. 네네.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네. 땅이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는 정신은 남아 있죠. 네. 아주 쉬운 얘기로 누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농담 삼아서. 예, 예. 이거 우리 조상이 물려준 땅이야 그래요. 예. 그래? 언제부터 너네 조상 땅이었어? 예. 아니 뭐 5대조 할아버지부터 아니면 10대조 할아버지 그래? 네. 그 200만 년 전엔 누구 앞으로 등기돼 있었는데 사실은 예. 누구 앞으로 등기가 돼 있던 건 아니죠. 네. 인간이 만든 제도와 네. 문화 속에서 개인의 소유가 된 거지. 네. 아유 어떻게 태초에 땅에 등기가 있었겠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네. 더 많이 살린 나라도 있고, 그런 정신을 덜 살려서 네. 오로지 개인 거로만 생각하는 나라도 있고, 음. 그런 차이는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경기도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이라고 하고, 쓰죠. 예. 네, 국가 중앙정부에서는 재난 지원금 지원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재난 기본소득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에게 네, 기본소득의 이미지가 매우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졌죠. 예,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몇십 년, 몇백 년 가야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었던 기본소득인데, 예. 이렇게 코로나19 국면으로 네. 인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관심과 아유, 저도 이미지가, 놀랍습니다. 네, 확장되고 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셨는데, 네. 재난 기본소득 외에 이 기본소득 네, 일상적으로 네.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혹은 예. 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제 예. 일종의 어떤 그런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필요합니까 기본소득이? 저는 당장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닥칠 사회적 변화 이런 거를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네네. 그건 기본이고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양극화가 음. 사실 굉장히 심각한 편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어쨌든 부의 재분배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네네네. 기본소득만큼 부의 재분배 기능이
좋은 게 없죠.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더 걷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다 보면 이게 반복되면 반드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거든요. 네네. 예.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지역 화폐 방식으로 한다는 건 사실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실험이에요. 지금 저 경기도 그 지역 화폐. 네네. 예예예. 또 경기도뿐만 아니죠. 예, 예. 다른 지역도 일부 있는데 경기도는 뭐 다 있으니까요. 네네. 현금으로 주자라고 하는 기준이 기본소득의 이론적 기준 중에 있는데 네. 이거를 아주 특수한 화폐죠. 네. 뭐냐?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일종의 충전 캐시 같은 걸로 이제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성과가 네. 당장 상공인들, 우리 소상공인들, 네. 자영업자들이 뭐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네네네. 심지어 아주 안 좋은 일도 있지만 네. 반대편에는 지역화폐 카드 뭐 10% 할인까지 이렇게 네. 걸고 예. 지금 소득 진작 효과를 확실하게 내고 있는. 네. 그래서 사실 기본소득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네. 야, 너 왜 지역 화폐로 주니? 다 주자. 예, 맞습니다. 그것도 대형마트 가서도 쓸 수 있고, 예, 내가 맞습니다. 뭐 저기 뭐 월세도 내고, 예, 예, 예. 뭐 저기 맞습니다. 이런저런 공과금 낼 수 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유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 원래 기본소득 논의는 아까 우리 김영민 PD께서 말씀하신 게 네. 이거 앞으로 100년이나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예. 생각을 하셨잖아요. 예, 예. 저도 똑같았습니다. 네.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네. 야 이게 다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게 논의가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도가 획기적인 걸 했단 말이죠. 뭐냐 지역 화폐를 해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여기다가 기본소득을 얹은 거예요. 기본소득 자체는 별로 찬반도 많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네네네. 이걸 끌고 가기 어려웠는데 여기다가 지역 화폐를 딱 얹어버리니까 예. 자동으로 가는 게 경험이 있었던 거죠. 누구 아이디어예요? 그게 경기도의 기본소득은 사실 청년 기본소득부터 시작된 건데 예. 성남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기도까지 온 건데 이재명 지사입니까? 그 아주 속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밖에 볼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한테 아이디어를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네네네. 현재적으로 그러한 결합, 정책적 결합은 네. 이재명 지사 아이디어다라고밖에 게다가 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란 말이죠. 네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죠. 예. 왜? 빨리 써야 되거든요. 안 예. 그러면 반납이니까. 그 경기를 진작 효과가. 상승시켜야 되는데 네네. 진작시켜야 되는데 이거 뭐 내년에도 쓸 수 있고 뭐 2년 3년 후에도 쓸 수 있다면 그러면 안 되죠. 효과가 없죠. 예. 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뿌렸다.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중에 상당수가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네. 담배 사죠? 네. 그 담배 세금이 얼마예요? 부가가치세 다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정부는 지난 지원금도 주면서 거기에 따르는 세수 효과도 있고 네. 경제는 돌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한꺼번에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말 안에 다 나는 거니까 빨리 결과를 볼 수 있죠. 아, 알겠습니다. 그 기본소득의 장점이 무엇인지는 아마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네네네. 많이들 공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을 네. 앞으로 말하자면 정례화한다면은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뭐 매달 준다든지 뭐 뭐 분기별로 준다 할지. 예. 예. 국가 재정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네, 그게 가장 큰 논란거리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거기에서 결정될 텐데요. 네네네. 지금 논의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첫 네네. 번째가 네. 경기도가 주장하는 국토보유세인데요. 네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땅이 꼭 개인의 것만이긴 한 건가? 과거 노태우 대통령 때 네. 토지 공개념 제도가 이제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나왔단 글쎄 말이죠.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가장 우파적인 정권에서 토지 공개념이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토지가 꼭 완벽히 100% 개인만의 것은 아니니 여기를 통해서 나오는 이익들의 일부는 세금으로 좀 걷자 하는 거거든요. 이 국토보유세의 핵심은. 그래서 모든 땅을 가진 어떤 사람도 세금을 일정 부분 내되 3만 원을 내고 30만 원을 받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강원도 감자 키우는 땅을 가지신 어떤 분은 나는 국토보유세로 3만 원을 냈는데 네. 3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충분히 지급 가능하다고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네. 또 하나가 데이터인데요.
지금 우리 김용민 TV 많이 보고 계시는 예, 그 예. 데이터도 쓰는데 네. 만약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포털이라는 네이버에 5천만 명이 한 달간 아무도 로그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검색도 안 망하죠. 하고 망하죠. 망하죠. 예. 예. 그 안에는 사실은 국민들이 거기서 검색도 하고 글도 올리고 뭐 블로그도 쓰고 사진도 올리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네. 가치를 발휘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일부는 국민들의 기여를 생각해서 좀 내놓자 이런 네. 게 이제 공공 데이터고요. 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야 될 게 탄소세입니다. 네. 미국에서 작년 1월 16일 날 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27명의 학자들과 FRB랄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낸 4명이 네. 공동 성명을 내요. 작년에. 예. 예. 내용이 이겁니다. 탄소세를 걷어서 예. 모든 시민에게 배당하자. 음. 근데 이거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27명이 그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주 쉬운 얘기는 아니죠. 엄청 어려운 얘기인데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장 지금 전기차나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네. 유류세가 떨어지잖아요. 아주 심각하거든요. 네, 네.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면 휘발유와 경유를 덜 쓰니까 유류세는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대체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 대안으로 탄소세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네, 네. 예, 미국의 상황도 그렇고. 예. 그래요. 국토보유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이제 말하자면은 땅 부자들 그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네. 이거를 다 나눠주자는 거예요. 기본소득으로. 예, 예. 땅이 니게 아니니까. 예. 예. 아니, 꼭 아니. 예. 니가 아니고 내 거다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 기본인데 당신이 죽을 때까지 예.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제 공개념. 땅이 네 것만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네 이렇게 것만은 아니니까.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요. 네, 네. 이게 기본소득이 참 좋은데 네. 이게 만약에 사회보험을 다 없애고 그거를 기본소득으로 퉁치면 네.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없애고 그냥 기본소득 줄 테니까 그걸로 그냥 퉁칩시다. 이렇게 정부나 공공이 나온다면은 네. 이거는 취약계층에게 굉장히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본소득 도입에서 매우 극단적인 표현이죠. 아, 예, 그런데 그래요? 극단적이죠. 그렇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지금 지급 여력이라든가 네. 우리 국민들의 그 수용의 어떤 자세라든가를 보면 아직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고요. 네. 건강보험 얘기만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래요. 네. 4차 산업 때문에. 네네. 근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어디에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월급 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 우리 직장에 다니는 분이 건강보험료를 미납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없죠. 예. 예. 내가 월급을 받기도 전에 뛰어가 버리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지역으로 돌아가면 예. 내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네. 미납입니다. 그죠? 네. 미납할 방법이 생겨요. 예. 이게 개인으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네.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러네요. 예, 예. 만약에 이건 아주 만약입니다만 1년에 네. 한 300만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음. 그중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네. 한 100만이. 예. 납부를 100만 정도가 배랑 안에 안 하기 시작해요. 건강보험 금방 무너질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모든 사회보험이 모조리 일자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한계에서 지금 그것을 대체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고 네. 지나치게 한쪽 얘기를 가지고 전체를 막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물론 뭐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인이 네, 그 네. 사회보험 다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퉁치자 이럴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래통합당 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오늘 얘기했죠. 기본소득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근데 그 유럽 쪽의 그 극우파 정치인들도 네. 기본소득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우려했던 대로 네. 사회보험 다 없애고 뭐 차별적, 선별적 지원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기본소득으로 퉁치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 유럽의 극우 정치인들이 하듯이 한국의 이런 그 보수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기본소득을 이제 이번에 운영하면 어떡할 코로나 경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질 겁니다. 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네. 의료 공공의료가 네. 얼마나 중요하고 잘 되어 있는지 그나마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더 좋은지를 네. 국민들이 체감하셨기 때문에 그거 퉁치자는 말에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실 겁니다. 기존의 그 사회 복지, 네네. 사회 보험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럼요. 살려두고 네. 기본소득을 네. 시행할 것이다. 네. 민주 진보 진영 지도자들은 그럼요. 절대로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려는 일체 시도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네. 워낙에 이번에 체감을 너무 크게 하셨거든요, 국민들이. 근데 말이죠. 예. 우리는 그런데 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네. 뭐 그래 뭐 그 재난지원금 효과 있었어. 근데 또 안 할 거야. 다시는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 관료들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이게 관료 국가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일본보다는 좀 덜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보다 관료들이 더 네.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이 느낌들이 있는데 저는 확고한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를 오히려 더 세우는 게 네. 저는 관료 통제를 하는 하나의 기름길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관료 통제를 해야 된다. 아 그럼요. 선출직이 관료를 통제 못하는 나라는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래요. 그 대통령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체 재적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증세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이걸 어떻게 쪼개서 또는 다른 재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어려움도 있고 네. 당장 경제 위기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네. 이런 전반적인 것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이 많으시겠죠. 당연히. 그래요. 이재명 도지사하고는 좀 가까우세요? 저 개인적으로 뭐 가까울 일은 없는데 정책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여러분 가정입니다. 뭐 누구에 대한 그 호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양반이 대통령이라면은 네네. 기획재정부 관료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본인은 굉장히 이 기본소득 해야 된다는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인데. 그 제가 이번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네. 취임하시고 네. 공무원을 어떻게 이렇게 이 군기를 잡나를 제가 참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별거 아니에요. 예. 별것도 아닌데 네. 군기를 확 잡은 게 있어요. 뭡니까? 명찰이었습니다. 명찰. 별 일도 아니에요. 네. 명찰 차라.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반발했어요. 반발했죠. 아이고 그걸 우리가 왜 차냐. 예. 공무원증 있는데 네. 다음 날인가 한 2, 3일 후에 본인부터 딱 찼어요. 오. 아무도 말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냥 아. 마치 좀 싸움이 날 것 같더니 그냥 네. 그거 하나로 끝났습니다. 예. 본인이 그냥 차버리더라고요. 네.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래갖고 음. 두 번 다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반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때려서 어떤 경우는 솔선수범으로 어떤 네. 경우는 제도적 어떤 그 채찍이라 그럴까요? 이런 네. 걸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이 재원을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 생긴 그런 모양이 느껴집니다. 사실 그 이번에 그 계곡을 네. 그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그건 정말 자연으로 속이 다 후련합니다. 돌아가게 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거는 실현 불가능하다. 저도 왜냐하면은 그랬습니다. 이 지역의 그 상인들이 다 그 이권이 지역 있기 주민들이고 또 나름대로 또 생계가 걸린 문제고 그리고 또 이 몇십 년을 해온 사업입니다. 네. 이게 장사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유착된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그럼요. 그 망 보고 야야야 오늘 저 단속 나간다 이러면 또 예. 그쪽에서는 또 거기 대비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일소를 했는지 지금 거기에 집이 있는 분들 빼고 한 97%인가를 다 정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더라고요. 원칙만 하더라고요. 원칙만. 예. 원칙대로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저도 좀 아까 우리 PD께서 말씀하신 거랑 네. 똑같이 생각했어요. 어. 에이 저거 포크레인 앞에서 사람 누우면 저거 어떡할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야 근데 네. 정말 전광석화와 같이 가서 처리하면서 네. 또 그 욕 먹는 거 보셨잖아요. 그때 네. 우리 동영상에도 네. 인터넷에서 한참 화제가 됐는데 네. 가서 욕 먹을 거 다 먹고 네. 들어줄 거 다 듣고 그러나 원칙은 원칙이다. 계곡은 당신들 게 아니고 그 옆에서 장사해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렇죠. 예, 제 말을 금방 우리 피디님께서 또 공무원들 잡는 거 보니까
비리 이런 것들은 뭐, 차 없더라고요. 네, 보니까. 예. 일절 용납을 안 하는 모양새입니다. 완전히. 네. 다른 무엇보다도 참 주어진 권력을 뭐 결국 도민들이 준 권력인데 그렇죠. 권력을 참 적극적으로 선용한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이 그거죠. 예. 노민호 대표님, 네. 그 다음 대선에 이 기본소득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큰 쟁점이 될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코로나19의 이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매력을 줬다.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것은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하는 건 이미 방향은 정해졌고 네. 무슨 돈으로 얼마를 어느 간격으로 할 거냐는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겠죠. 네. 저는 그것이 대선에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이요. 네. 기본소득 도입하겠다고 아예 선수치고 나올 것 같고요. 오늘 김종인 대표가 네. 이미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5월 28일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했을 때 네네네. 기본소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미래통합당이 지가 가져갈 것이다. 저들이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 공약인 양 그렇게 내세울 예. 것이다. 예.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한 닷새 뒤에 중앙일보 네. 칼럼에서 네.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이 하자. 적극적으로 그, 추진하자. 그 칼럼은 제가 못 봤네요. 네, 그 칼럼이 실렸어요. 그러면은 이들도 이제 아는구나 이 기본소득의 폭발력이라고. 그럼요. 예. 근데 그들은 야당이니까 뭐 시전 가능성 이런 걸 다 제치고 뭐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근데 그거 참 답이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집단지성 능력은 네, 세계에서 전 가장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니 뭐 예를 들면 공약하면 허경영 공약이 그럼 됐어야죠. 그렇지. 허경영 당이 네, 이번에 일당이 됐어야 되죠. 만약에 네. 그게 맞다면. 그래서 그렇죠. 현실과 이상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이 집단지성은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 네. 하는 나름의 확신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공약이 그 시전도 가능하지 않고 다 정략적이란 거를 우리 국민들이 분별 못하겠어요. 그럼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본소득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신 분은요, 바로 노민호 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신데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그걸로? 올해는 2020 지방 기본소득 박람회가 이제 11월에 예정돼 있는데요. 제가 네네.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네.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HJ 킴님 휴직 중인 공무원인데 기분이 좋진 않네요. 공무원들 비아냥 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 하는 일 다 옳다고 볼 수 없지만 협조했고 어떤 집단보다 현 여당에게 투표로 지지했습니다. 군기 잡는다느니 이런 표현은 지양해 주시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또 성실하게 또 진정성을 그럼요. 갖고 일하시는 공직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네. 공무원 사회가 가장 헌신하고 공동체의 위험에 가장 앞장선다는 건 이미 알려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그 관료의 권력으로 네. 선출된 권력까지를 대항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저희들이 검찰이나 뭐 그런 기재부 거죠. 공무원 예, 예. 뭐 그리고 저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정말 현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땀 흘리고 정말 노력하신 분들의 이번에 그 국민들은 겉으로 안 쳐서 그렇지 정말 큰 박수를 보낼 겁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공직자분들이 99%죠. 네, 네, 네. 그 1% 얘기한 거니까. 예, 혹시 마음 상하셨다면 예, 마음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HJ 킴님 같은 분은 절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자 노민호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목요일 2부 순서 허재현의 기자 평론. 네, 목요일은 허재현 기자와 미디어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자를 지냈고요. 1인 미디어 리포액트의 대표를 지내고 있는 대표를 지금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는 허재현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저 한겨레에서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해서 퇴직하시고 지금은 네. 1인 미디어 리포액트 대표 기자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 혼자라 예. 혼자서 사원도 하고 대표도 하고. 그러니까 이진 미디어죠. 네, 이진 미디어. 그러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뭐 늘 혼자만 할 건 아니라 네. 좀 사세가 확장하면 당연히 동료와 직원들을 구할 겁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10인 미디어, 10인 미디어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 미디어 쉽지 않죠? 네네. 아, 그 뭐랄까 일단 취재할 때 약간 곤혹스러운 게 네. 일단 리포액트를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제가 뭐 리포액트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 허지영 기자입니다라고 네. 설명을 하면 예. 어디라고요? 자꾸 물어보셔서 예 2018년에 한겨레 신문을 퇴직한 기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묻더라고요. 예. 그런 게 조금 힘듭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뭐 또 한겨레보다도 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뭐 네. 허재연이라고 그냥 하면 어때요? 허재연. 보통 그렇게 해도 알아들으시는 분은 있는데 예. 그래도 제가 이제 탐사보도 매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뭐 때문에 취재하는지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아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네, 허재연 열심히 기자님.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첫 시간인데 네. 한겨레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몸담은 언론사 이야기하는 게 쉽진 않을 텐데 네네네. 내부의 진실이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으면 반드시 썩게 돼 있습니다. 또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네. 한겨레 사정을 알게 되면은 한겨레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뀔 것이고요. 또 아울러 한겨레 내부에서 어떤 건강성을 항상 감시하는 눈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몸담은 언론사에 대한 어떤 애정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하는데 네. 얼마 전에 그 한겨레 선배를 만났다고 네.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공감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제가 10년, 11년 한겨레에 있으면서 내부 게시판에 저는 늘 글들을 쓰면서 논쟁을 해왔던 기자였어요. 네네네. 사실 한겨레 내부의 이야기를 외부로 꺼내는 건 사실 좀 겸연쩍기도 하고. 예. 하여튼 뭐 늘 그렇게 해서 저는 내부에서는 늘 토론과 논쟁을 주도적으로 해왔던 기자예요. 그래서 네. 적도 많고. 네.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럴 자격은 없으니까 이제 회사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내부에서 하던 거를 저는 똑같이 지금 외부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만 이야기를 해서 이 내부에서 이 자정이 되면 내부에서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네네네. 지금 이 한겨레가 이제 내부 자정 기능이 마비된 수준에 이르렀기 그래요?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외부에서 매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건 내부에서만 토론해서는 안 된다. 이거 외부에 알릴 건 알리고 매를 맞을 건 맞고 예. 좀 그래야 되는 시점에 이제 이르렀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네. 우리는 네. 그래도 한겨레가 제일 나은 언론으로 그나마 제가 뭐 한겨레 출신이라서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솔직히 경향신문보다는 네. 한겨레가 나아요. 왜냐하면 예. 뭐가 낫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예. 적어도 예. 논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보도하면 안 돼. 이런 사과문은 함부로 발표하면 안 돼. 음. 막 그 내부에서 치열한 의견 다툼이 있어요. 오. 그나마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향신문 출신의 제 후배들, 선배들 누가 도대체 이 경향신문의 최근의 보도에 대해서 대놓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한 명 있어요. 그 한 명. 명이 누군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예. 다 근데 드러날 한겨레는 거예요. 그룹으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파 간의 경쟁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경향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겨레가 그나마 나은 편인데 네네네. 그래도 지금의 이제 한겨레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소수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죠. 대등한 경쟁이 아니라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찌그러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원로 선배들이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한겨레의 내부 사정이 어떠한지 네네. 듣고자. 예. 듣고 그리고 저에게 좀 이제 좀 주문도 좀 하고 너의 역할이 뭐다. 그래서 이제 한겨레 이제 거의 창간 멤버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분들이 한국 찾아오셔서. 언론 민주화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사실은 거의 시조새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고. 예. 그러니까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계셨다가 퇴직하시고 또는 이직하셔서 한겨레 진짜 창간 멤버입니다. 창간 멤버 몇 분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네. 사실 이제 저를 이제 뭐랄까 그냥 밥 사주신다고 이제 하셔서 저는 이제 나갔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다가 아니 근데 지금 한겨레에 있는 네. 현직 선배 중에 이렇게 네.
허재영 기자 불러가지고 밥도 먹이고 예, 어떻게 있죠, 지내냐. 있죠. 제가 있긴 말은 있어요? 안 하지만 아, 누구라고. 그분들 명단을 좀 밝히면 안 돼. 됩니까? 그러면 또 그 내부에서 또 막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부에서 이제 한겨레에서 저를 응원하시는 선배들이 많이 있죠. 네.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 그 글을 쓰는 겁니다. 제가 막 독단적으로 막 혼자 흥분해서 쓰는 글이 아니라 네, 네. 사실은 그 선배들이 이제 바깥에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대충 눈치채서 네. 제가 대신 쓰고 있는 거죠. 제 의견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현직을 떠나신 원로 그룹 선배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의 의사들까지 이제 확인하고 와서 제가 최근에 이제 페북에 이제 그런 이제 글을 쓴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그분들한테 가서 말씀하신 한겨레의 현재 문제점 뭡니까? 그러니까 창간 정신 있잖아요. 창간 정신. 창간 정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후배들이 고민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균형 강박증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다. 균형 강박증.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조선일보가 윤미향을 네네. 연락에 씹는데 네네. 우리는 그거 못 본 척하고 있으면은 네네. 우린 잘못하는 것이다라는 그렇죠. 강박. 강박이죠. 예. 네. 그러면서 우린 중간이라도 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강박. 그 중간 강박증. 예. 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언론 선배들은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조국 때도 그랬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하고 의사소통이 활발했던 기자이고 심지어 제가 3년 전만 해도 제가 후배들 신입 기자들 가르치던 책임자였기 때문에 기사 쓰기가 온갖 것들을 제가 네. 왜냐하면 경찰청 바이스가 보통 그런 거 하거든요. 그렇죠. 신입 예, 기자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제 기자라서 원로 선배들이 하도 답답하셨는데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러 오셨죠. 요즘 아. 애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선배들의 핵심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선배들이 그러니까 진영, 그러니까 정치적 진영, 네. 특정 정당이나 정치 진영을 탈피하려는 그것은 저널리즘적으로 올바르나 그러나 가치 진영에서조차 탈피하려는 것은 그것은 문제 있는 태도다라고 지적을 가치 하셔요. 진영?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네. 정치 진영과 가치 진영 이렇게 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 네. 여기 이런 진영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그런데 뭐 그런 것과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이 됐건 뭐 또 통합진보당이 통합당도 됐건 있고요. 예. 정치 진영에서 예. 벗어나려는 건 당연히 옳은 태도죠. 다만 네. 가치 진영조차 버리려고 하는 건 그건 문제인 거거든요. 가치 진영.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뭐냐면 예. 한결의 창간 정신, 네. 민족, 예. 민주, 예. 민생, 통일 음. 뭐 이런 거에 대한 가치는 정치 진영과 상관없이 네.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정착 또는 뭐 어떤 뭐 우리 어떤 민족의 화합이라는 가치 예. 예. 그런 거에 대한 가치는 정당과 관계없이 정치 세력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늘 가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가치에 입각해서 한결의 창간 정신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한결의가 만들어진 것인데 네. 그런 가치를 주장하던 세력이 과거에는 집권 세력이 아니었다가 네네. 이제는 집권 세력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권 세력이 됐다고 하여 그런 가치를 그러면 내팽개쳐야 돼? 그건 아닌 거라는 쉽게 얘기해서 예컨대 네네. 전두환이가 이제 대통령이었어요. 네네네. 그 전두환이에 대해서 권력자니까 네. 이 검증하고 비판하고 네네. 그런 일을 했다면 노무현이라는 네.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네네. 전두환에게 했던 잣대를 동일하게 네. 노무현에게 들이대야 한다. 지금 그게 케이스 바이 문제라는 케이스로 거 아닙니까?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 예.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을 했다면 우리가 감시를 해야죠. 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달라질 게 있다는 거죠. 예, 예, 예를 들면 네. 검찰 권력이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흔들려고 하고 네. 대통령의 뜻이 사실상 국민의 개혁의 열망을 받아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면 대통령의 뜻이 사실은 국민의 뜻인데 네. 그런 것들은 검찰이 견제하려고 나선다면 이거는 국민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분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노무현 문재인이 집권했으니까 검찰과 똑같은 권력이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봐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검찰 예. 개혁이라는 거는 예.
집권을 했건 말건 상관없이 일종의 가치거든요. 시대의 가치. 그렇다면은 사실 네. 그러면 진짜 그런 어떤 이슈가 터져가지고 네네. 아니 과거 그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는 그렇게 권력을 열심히 감시했으면서 네. 이제 와가지고는 뭐 이른바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세력이 집권을 했을 때는 네. 그 이 검증과 감시의 기능을 축소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그건 목소리, 아니죠. 내부의 목소리가 나왔을 그렇죠. 때 네. 한겨레 내부에서 네. 그런 나오고 목소리가 있죠, 나왔을 그렇게. 때 그렇게 그럴 나오고 때 있죠. 야, 이 진영도 말이야 정치 네. 진영 있지만 가치 진영이라는 게 그렇죠. 있는 거야. 네. 그걸 다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네. 일관되게 그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라는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5년차 이하의 후배 기자들이 정치 진영과 가치 진영의 개념을 아예 누구한테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걸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들었냐면 네. 지금까지는 네. 한겨레가 지향해야 할 가치, 창간 정신 이런 거는 일종의 합의가 돼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는 네. 이렇게 쭉 간다. 예. 누구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네, 네. 그리고 그러한 가치 진영이 제대로 집권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이렇게 후배들과 논쟁할 필요도 없고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가져가는 룰이었던 거거든요. 네, 네. 논쟁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예. 이게 우리 이러한 가치 진영이 이제는 주류 세력이 되고 심지어 집권까지 하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무도 누구도 선배들이 이 정치 진영과 가치 진영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설명도 해준 적이 없다 보니까 네. 이거 후배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영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 우리는 균형 중립에서 해야 돼.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네. 좀 더 쉽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주니어 기자들의 목소리 네. 또 취재 현장에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네. 또 이렇게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네. 또 함부로 그렇게 경히 여기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은 주니어 기자들이 볼 수 없는 부분들 네. 또 취재상의 여러 가지 뭐랄까요 빈 공간들 네네. 이런 것들을 사실 지도하고 네. 그리고 어느 부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이거 좀 다시 해와야 되겠다. 그렇죠. 다시 확인해봐야겠다. 이래야 하는 건데 요즘에 주니어 기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네. 이 저 데스크들이 이런 논쟁 자체를 후배들과의 논쟁 자체를 피하고 있다. 이런 네.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겨레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내부 선배인데 예. 만나서 물어봤어요. 예. 도대체 왜 논쟁들을 안 하시냐. 예. 지금 후배들이 이렇게 조국 관련 사태에서 대자보를 썼는데 이게 옳은 대자보냐. 그렇죠. 그 편집국장실에 그렇게 예. 조국 관련한 그쵸. 비판 보도를 예. 그 왜 안 하느냐 한겨레는 네네네. 이러면서 막 붙인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후배들이 작년에 그랬죠. 네. 이건 틀린 대자보 아니냐. 예. 후배들이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 선배들이 가르칠 건 좀 가르쳐야지. 예, 예, 왜 예. 그냥 수세적으로 그냥 몰려가지고 예. 그러고들 계시냐. 네. 제가 물어봤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네, 네, 네.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예. 죄의식이 많더라고요. 죄의식? 네, 그러니까 너무 착해. 저는 모르겠어요. 선배들이 모르겠어요. 착함 강박증에 빠져 계신지. 그게 다 자기들 때문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게 없어서 후배들한테 우리가 뭘 이렇게 가르치기도 좀 그렇고. 네. 그냥 다 본인들 책임으로 그냥 떠안고 가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만약에 논쟁을 네. 걸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그죠. 막 논쟁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조목조목 비판하고 조목조목 그 이 상대방의 생각 짧음을 짚어줘야 되는데 네. 그냥 회피하기 급하다. 그냥 다들 그냥 네. 가슴 아파하면서 네. 이것도 다 우리의 업보다 예.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무슨 업보예요? 뭔 잘못을 했는데 그 양반들이. 아니 후배들 잘못 가르치신 죄라고서들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보면 제 책임도 있는 후배들은 거고. 이 상황에서는 교정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지조차 가늠도 못 하고 계시고 아하, 그리고 예, 예. 안타깝게도 예. 저와 소통하고 계신 이제 선배들이 소수파예요. 아. 네, 그러니까 한겨레 다수 선배들이 네. 사실은 이제 후배들과 입장을 좀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네. 한겨레의 주류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들 계신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2000년대 중반에 네. 한겨레 창간 멤버들이 많이들 떠나셨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한겨레 정년이 돼가지고. 정년이 되기도 했고 한겨레가 많이 그때 어려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2006년도쯤에 예예예.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에 휘청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들 이제 그만두셨어요. 네. 후배들을 위해서 예. 용퇴를 하신 거예요. 아. 네, 후배들은 남겨놓자. 그리고 예. 우리가 떠나자. 그래서 예. 일단 창간 원로 선배들이 너무 많이 떠나가시는 바람에 그때 네. 이제 손석준 선배 같은 분들 다 떠나가셨죠. 손석춘. 그렇죠. 네. 네. 그러는 바람에 한번 그때 1차적으로 한번 휘청해서 창간 멤버들이 확 많이 떠났죠. 네. 그런 것이 한번 있었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10년 이제 넘게 이렇게 축이 지속되면서 차츰 창간 원로 멤버들이 그냥 정년퇴직들 자연스럽게들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겨레의 주류는 창간 멤버는 아니고요. 좀 한 2, 3차 그 창간 멤버들이 뽑으신 후배들이 네. 지금 이제 편집국장 단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창간 멤버들의 생각과는 상당한 약간은 좀 차이들이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한결의 네. 그 창간 정신이 잘 계승되지 못하는 구조군요. 구조가 그렇군요. 이 인적 구성이 그렇게 많이 변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촛불혁명을 주도해온 그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겨레입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들도 네네. 게시판이나 혹은 뭐 여러 SNS 상에서 자기들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그 의견들을 네. 여론들을 접했을 텐데 네. 그런 불편한 여론을 접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혹은 뭐 그게 어떻게 좀 몸을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야 떠들 테면 떠들어라 저 몸빠들 그렇죠. 이러는 건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영 정치적 진영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려고 하는 그런 균형 강박증이 합리적인 대중들의 문제 제기조차도 이건 진영론자들의 트집 잡기야. 그러면 이렇게 나의 무시하는 경향이 생각과 크죠. 다르면 다 저 네. 그 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네. 누군가의 빠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경향이 커져 버렸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특정 진영의 과도한 문제 제기들이라고 생각하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뭐 한겨레 없진 근무하면서. 않겠죠. 그래서 예. 저도 제가 드루킹 사건, 네. 선거 브로커 사건 있잖아요. 예. 그거 보도할 때도 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거 특정 정치 세력으로부터 내가 공격받겠구나. 네.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네. 나는 그냥 민주주의의 투명함을 위해서 정치 브로커들을 고발하려는 의도인데 이거 혹여라도 친문 진영에서 나를 공격하진 않을까. 그 그런다 당시에. 공격하면 나는 그냥 무시하자. 네. 저는 이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 근데 이 조국 국면이라든지 최근에 윤미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좀 갈라치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다 진영론자들의 문제 제기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균형 강박증 그러니까 정치 진영으로부터 중립에 있으려고 하는 균형 강박증을 너무 과도하게 갖다 보니까 가치 진영 자체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져 왔고 만약에 지금의 기자들이 과거 10년 전에 광우병 촛불 사태나 이런 게 있었을 때 네. 만약에 주도적으로 기사를 썼다면 예. 그때도 분명히 우리는 진영으로부터 중립에 있어야 돼 하면서 네. 광우병 촛불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확 그렇게 기울어진 보도를 안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저기 한겨레나 경향이나 네. 다음 날 나오는 신문을 저녁에 들고 가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 진영에 확 매몰돼 있었죠. 여러분 한겨레 경향이 네, 그 편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아무 문제 의식이 없었죠. 신문 나눠주고 한겨레 20일 특별판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그랬었어요. 만약에 그때. 지금 그랬다면 지금 막 대잡아 붙고 그랬을 거예요. 내부에서. 그렇죠. 왜 우리가 민주당 편에 서가지고 네. 이명박 정부를 이렇게 공격하냐. 진짜? 그러고도 남죠. 왜냐하면 특정 정치 진영에 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돼 있다니까요. 네. 그래요. 그런 오류들을 지금 이제 10년 뒤에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지금 촛불 전국 이후에 어떤 조국 촛불 어떤 그런 걸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는 네. 정치 진영으로부터 우리가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균형 강박증 때문에 가치 진영조차도 버려버린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의 촛불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내부에서 아니 우리가 그래도 뭐
그 뭐 공정과 객관의 어떤 의무로 인해서 네. 어느 편에 들지 않는 건 좋은데 네. 그렇죠. 우리의 우군, 우리가 네. 뜻을 같이 하는 분들마저도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면 다 저렇게 빠로 매도하는 거는 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나요?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은 있긴 있는데 네. 그거를 대놓고 논쟁을 안 해요. 네. 제가 어떤 이제 친구 저랑 이제 얘기 잘 통하는 제 동기인데 네. 최근에 만나서 2명 만나서 물어봤어요. 네. 야, 니들이라도 좀 얘기 좀 하지. 네. 어?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네. 근데 애들이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무슨 자조주의에 빠졌는지 요즘 그냥 사내 게시판도 안 들어가 본지 너무 오래됐다. 아. 심지어 한글 신문도 잘 안 본다. 네. 예. 우리들끼리 자주 섞인 얘기를 하는 게 야, 우리 한글 신문 몇 달 안 봐도 세상 분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네. 어. 야, 이거 큰일 아니냐? 예, 이러면서 예. 너도 안 보고 있었어? 너도 안 보고 있었어? 그런 얘기하다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 논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해도 안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싸우기 싫고, 예, 그리고 이미 주류가 그쪽으로 건너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각자 그냥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주류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런 균형 강박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아 그래요? 예, 한겨레가 최근에 이제 한겨레도 파벌이 있거든요. 정파가 있어요. 네네. 어느 집단이 한 몇백 명 되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사장 선거 하고 나서 올해 초에 그리고 편집국장 다 바뀌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로 싹 물갈이가 됐어요. 네. 예, 이런 건 사내 정치라 외부에서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류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편집국장단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부장 무슨 부장 다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뭘 해도 안 바뀌는 체제로 되어 가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아마 그 사람들 노조도 그런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예, 그래서 예. 뭘 말해도 안 바뀌어요. 예, 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어쩔 수 없이 떠들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 끊고 살거나 그러고도 있는 거죠.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창간 선배들은 그럼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의 한겨레에 대해서 창간 잘하고 원로들이요?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죠. 예. 아. 큰일 났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제가 만난 창간 원로들도 일부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다 창간 원로들의 뭐 대표 다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다만 원로 선배들이 보기에도 이제는 한겨레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직전이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고 네. 제 생각이 뭐 100% 옳다는 것도 아니지만 다만 지금 시점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럼 뭐냐? 네. 이제는 외부에서 논쟁을 시작해야 된다. 아. 더 이상 내부 논쟁과 내부 자정과 이런 걸로는 안 바뀌는 지점까지 이르렀구나. 네. 이제는 치열하게 사상투쟁을 해야 된다. 외부에서 한겨레가 예.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예. 그래도 한겨레는 할 일이 많아. 우리 진보 진영이 중요한 자산이야. 이렇게 그냥 계속 아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원로 선배들도 그렇고 예. 한겨레 출신 선배 기자들이 그 범민주 진보 진영의 기자들이 원로 선배들이 가급적 말을 아껴왔는데 네.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제는 논쟁과 토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논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쪽은 다 귀를 닫아버린 것 같아요. 떠들 테면 떠들어라. 니들이 원래 우리 싫어했잖아. 뭘 너희들 같이 빠들이 네. 우리한테 간섭하니 이러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기자들이 해야죠. 그래서 이제 아. 분명히 어떤 특정 진영의 네. 어떤 정치적 집단에 좀 매몰되어 있으신 시민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럼요. 네. 결국에는 한겨레 소비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 한겨레 구성원들은 이미 너무나 네. 어떤 색안경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기자들이 논쟁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시민들의 의견은 저 사람들은 원래 좀 갈라치기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자들의 양심조차 우리가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조차 외면하진 않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희망을 갖고 이제 논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오늘도 그렇고 미디어스 뭐 몇몇 이제 미디어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발뉴스도 있고 뭐 그런 곳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논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한겨레, 경향 이래도 되는 거야? 네,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래도 조금 정권에 좀 탄압도 받고 광고도 끊기고 안 됐고 네. 응원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었으니까 침묵해 왔지만 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한겨레가 안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날카롭게 칼을 들어야죠. 어쩔 한겨레 수 지금 없죠. 경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직 뭐 저렇게 네. 뭐 독자들을 그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 거 보니까 좀 배가 불러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아니요, 배가 부른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근근히 먹고 살 수준의 이제 안정적인 월급은 받고 있죠. 그래봤자 뭐 월 급여가 300만 원, 뭐 그 안짝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평균 정도 그 평균 노동자 임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문 시장의 구조가 더 이상 그 신문 부수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되는 구조가 아니고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 정부 기관 그들의 어떤 광고 일종의 좀 가치 광고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상품 광고가 아니고 예. 그런 걸로 이제 먹고 사는 어떤 경영 구조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한겨레도 그렇게 바뀐 지 오래거든요. 예. 그래서 신문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적자인 구조로 가고 있어요. 한겨레. 아, 그래요? 그렇죠. 오. 이상한 구조로 가고 있어요. 한겨레도. 오. 그래서 신문 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신문 부수, 발행 부수나 이런 것에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압박을 덜 받게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대상들이 나의 출입처, 나의 취재원,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 몇몇의 그들의 어떤 의견 집단들, 그들의 눈치만 더 보고 정작 광범위한 대중들의 눈치는 덜 보게 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왜곡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네. 그 애청자분들 반응 중에 니마 이미 강을 건너갔다. 아유, 안 그렇게 됩니다. 말씀도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세요. 속상하신 마음이 있겠지만 네.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한겨레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어떤 그룹들 간에. 그래서 그거를 그들의 영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사내에서. 제가 이제 그걸 바깥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만약에 그렇게 그 강을 이미 건넜다면 네. 제가 이런 자리 나오지도 않죠. 음. 그냥 제가 알아서 기사를 쓰고 말죠. 그래요. 자, 우리 허재연 기자님과는 앞으로 비단 뭐 진보 언론뿐 아니라 네. 한 주 동안 보셨던 네. 언론 기사 중에 네. 요건 정말 너무 나갔다. 네. 혹은 너무 빠졌다 싶은 네. 것들. 그래서 기자를 한번 평론해 주시는 네. 기사뿐만 아니라 그 기자도 평론해 주시는 그런 그렇게 기획을 하겠습니다. 한번 네. 마련해 볼까 합니다. 매주 우리 허재영 기자의 눈으로 기자들만의 카르텔을 짚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결국 허 기자님이 만났던 그 선배들의 조언은 뭡니까? 그래서 한겨레 창간 정신을 잊지 않도록 네. 허재영 기자가 네. 후배들을 좀 많이 만나서 뭐 일종 뭐 가르칠 건 가르치고 또 논쟁해줄 건 논쟁해주고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논평들 많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더 하라고 격려를 좀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뭐 돈도 주고 가시고 그래서 이제 허재영 기자가 네가 비록 한겨레는 나왔지만 사실은 한겨레 바깥에서 하고 있는 지금의 역할이 사실 한겨레를 더 빛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용기 내시라, 네. 용기 내라 이러면서 격려를 해주고 가셨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선배들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나온 것이고요. 예, 그래서 반복드립니다만. 진영주의를 경계하고자 하는 강박증 때문에 가치까지 한겨레가 가지고 가야 될 가치까지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후배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설득하면 네. 조금만 또 친절하게 대화를 하면은 다 자기 편으로 만들 사람들을 그럼요. 그냥 손쉽게 네. 빠로 여기고 말이죠. 네. 그렇게 진영 논리에 네. 도취돼 가지고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이런 미개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싸가지 네. 없음을 누가 한겨레 기자한테 허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한 분 한 분이 다 네. 독자고 소중한 그런 우리의 소비자인데. 네.
참 화가 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거의 뭐 위험 수위에 다다랐어요. 자기들이 그 네, 위기의식을 그렇습니다. 느껴야 될 네, 텐데 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목소리만 내면 된다. 이런 사고 방식에 지금 몰입하고 있다면은 참 그때는 백약이 무효일 것 같아요. 네. 네. 자, 진보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이 이제 좀 회복의 접점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허재연 기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허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